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황태성의 고백. 박정희의 대구사범 후배였던 당시 28세의 김민아는 황태성과 이웃에 살았지만 자랄 때는 이름만 들었을 정도였다. 그의 부친 김원출은 상주에서 양조장을 경영하며 황태성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김민아는 김원출 씨의 10남매 중 막내였다. 광복 직후 이념의 혼재는 김원출의 자제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쟁을 겪은 뒤엔 김민아의 두 형과 누이 한 분은 월북자가 되어 있었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형님들은 일본에서 살게 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막내이면서 장남 역할을 해야 했던 김민아는 수복 후 서울로 올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중앙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1961년 7월 25일부터 그는 부평의 경찰 전문학교 내에 설치된 재건 국민운동훈련소에도 강사로 나가 혁명정부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었다. 김민아의 이런 직업적 배경에는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최고회의 고문 역할을 하던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생 왕학수의 역할이 컸다. 왕 교수는 김민아를 친동생처럼 잘해주며 여러모로 길을 터주고 있었다. 6.25 이후 황태성은 친지인 김원출의 자제들이 북한에서 자리를 잡도록 돌봐주면서 자신의 조카딸 임양이 동양인 권모 씨와 결혼한 사진을 일본을 통해 전해받고 있었다. 임 씨의 남편이 된 권모 씨는 김원출의 막내 아들 김민아의 처남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난파 직후 황태성은 이런 사정으로 김원출의 막내 아들 김민아를 찾게 된 것이다. 기자를 만난 김민아 씨는 황태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회고했다. 황태성 씨는 상주군 청리면에서 출생했죠. 우리 집과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내가 국민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독립운동가니 황태성 선생이니 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구 11 사건이 나자 박상희라는 이름과 황태성이란 이름이 자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만, 그때부터 독립운동가나 황태선 선생이란 말은 사라지고 공산주의자나 빨갱이란 말이 퍼졌습니다. 1961년 9월 1일 그날 학교에서 강의를 마칠 무렵이었는데 수위가 달려오더니 정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어른께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 무렵만 해도 서울서 시간 강사를 해도 고향에서는 대학 선생이라며 참 대견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모르는 고향 어른들도 부친과의 인연을 대고 무턱대고 제 집으로 찾아와 며칠씩 식객으로 묵곤 했죠. 그날도 김민아는 황태성을 부친의 친구로만 알았다. 정문에서 인사를 나눴지만 노인은 나 촌에서 올라왔네 라고만 했다. 김민아의 집은 중앙대학교 부근인 흑석동 산동네의 판잣집이었다. 2년 전에 결혼해 2살 배기 아들 하나와 임신 중인 아내가 있었다. 노인을 집으로 데리고 간 김민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윗방 하나를 비워 모셨다. 다음날 노인은 김민아를 부르더니 돈을 꺼내면서 심심하다며 라디오를 하나 사다 달라고 했다. 김민아는 그 돈으로 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사다 드렸다. 노인은 통 말이 없었다. 가끔 서울 구경을 간다며 휑하니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곤 했다. 그렇게 한 사흘쯤 되었을 때였다. 늦은 밤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한 방에 앉게 됐다. 그러자 50대의 노인이 차분하게 자신의 신분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네, 황태성이다. 예. 처음에 김민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다. 독립운동가 황태성. 그의 기억에는 이미 역사 속의 인물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선생님이 진짜 황태성 그 어른이란 말입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 황태성이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고향에는 안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황태성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네, 그동안 평양에 있었다. 평양에 있다가 며칠 전에 휴전선을 넘어 이리로 왔지. 김민아는 벼랑간 간첩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런데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황태성이 먼저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간첩으로 넘어온 게 아니다. 예.
나는 간첩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김일성의 특명을 받아 밀사로 넘어온 기다. 밀사로요. 그러이. 어안이 벙벙해진 김민아에게 황태성은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평양에서 내려왔다니까 자네는 아마도 나를 공산주의자로 보는지 모르겠네만 절대로 안 그렇다. 이북에는 별별 공산주의자들이 많지만 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다. 그러니 혹시 간첩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의심을 품지는 말거라. 내가 내려온 것은 박정희 의장의 통일에 대한 속셈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박정희 의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지 좀 속시원히 얘기를 들어보자 그거다.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게 아니겠나. 잠시 뜸을 들인 황태성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나는 북쪽에서 폐병을 앓다가 폐 하나를 드러낸 사람이다. 거기서 무역성 부상까지 지냈지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나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서로 의사를 통쾌해서 통일 문제를 협의하게 해보자고 내 이렇게 내려온 것 아이가. 황태성의 말투는 어느 사이 감상적으로 변해 있었다. 자네, 내가 박정희 의장하고 어떻게 해서 잘 통하는지 아나? 황태성은 박정희의 셋째형 박상희와의 관계, 박상희를 조기분과 중매시켜준 이야기, 어린 박정희가 자신을 무척 따랐으며 참 똑똑한 아이여서 공부를 썩 잘했다는 이야기 등을 주섬주섬 꺼냈다. 황태성은 동양 친지의 아들인 김민아에게 박정희와의 관계를 계속 설명해갔다. 어린 박정희는 황태성을 선생님이라 불렀으며 문경 교사 시절에는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선생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 황태성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무엇을 하든 우리한테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자네가 하던 일이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주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면서 충고도 해줬다는 것이다. 황태성은 김민아의 확신을 얻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민족 감정에 호소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분단은 오래 갈 거다. 나는 그 때문에 민족적 사명감을 갖고 내려왔다. 지금 자네는 모르겠지만 북쪽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미 영관급 장교들을 보내 서해안에서 회담 중이라고 한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기왕 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자 이 말이다. 체제니 이데올로기니 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고 민족이 중요하지. 황태성의 이 말에서 우리는 당시 북한 지도부가 남한 첩보부대의 대북 공작에 넘어가 하급 비밀 접촉을 정치적 회담으로 오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태성은 김민아에게 박정희 의장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야. 어떤 방법으로든 대화의 길을 모색해 보려 하는 것은 민족주의자인 박 의장으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라고 말했다. 김민아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한다. 민족적인 감정에 호소하니 그때까지 내가 알던 간첩의 이미지와는 영 딴판으로 보였습니다. 순박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성은 김민아에게 이런 말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정권이 들어서니까 김일성은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박정희 의장과 잘 아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지. 내가 자진해서 김일성을 찾아가 내가 박정희 소장을 잘 안다고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나보고 당신이 가서 대화 의사를 타진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다. 6본 검찰관 양헌 대위는 병중의 황태성이 난파된 경위에 대해서 대남 연락부장 이효순을 찾아가 건의해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며 황태성이 직접 김일성을 찾아가 면담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황태성은 형장에서까지 민족주의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으며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지극히 감상적으로 알고 있던 인물이었다. 당시 혁명정부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학생 수준도 안 될 만큼 무지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어느 정도 김민아로부터 의심을 지웠다고 판단한 황태성은 이런 부탁을 했다. 그러니 수고스럽지만 자네가 좀 나서서 박정희 의장이나 그분의 조카 사위 되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내가 내려왔다는 말만 전해주겠나.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한 통일 방안 이외에는 어떤 통일 방안도 금기시되던 당시 김민아는 고민을 거듭했다. 황태성은 또 다른 부탁 하나를 더했다. 서울에 내 조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없겠나. 이름이 뭡니까? 임모라네. 김민아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임모는 자신의 처남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황태성의 조카딸이란 것을 그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 알고 보니 황태성은 친딸보다 더 정들여 키웠던 조카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날 밤 김민아의 전화를 받고 남편 권씨와 함께 달려온 임씨는 외삼촌 황태성을 보자 대성통곡을 했다. 황태성은 함께 월북했다가 전쟁 중에 인민군 선무공작대로 내려간 조카딸과 10년 만에 상봉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눈물 젖은 포옹을 지켜본 김민아는 분단의 기구함이 이런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두 사람이 겨우 눈물을 멈추고 그간의 사정과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한 뒤부터 조카딸도 경계하는 눈빛이 서리기 시작했지만 황태성은 걱정 마라. 나는 간첩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밀사로 내려왔다 라고 안심시켰다. 휴전선을 넘으며 고생했던 말도 해주면서 퉁퉁 부은 발을 권씨 부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황태성은 그 며칠 뒤 조카딸에게 내 손녀딸도 좀 찾아다오 라고 부탁했다. 대구 11 폭동 때 잃은 장남 황경옥의 딸 황유경을 말함이었다. 황태성은 그 아이에게는 내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데려와주면 나는 멀찌감치해서 그 아이를 보기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창동여고를 다니던 황유경은 영문도 모른 채 흑석동의 김민아 집으로 안내됐다. 황태성은 문틈으로 손녀딸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면서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김민아는 이 모습이 그렇게 가슴을 저밀 수 없었다고 한다. 마루를 오가던 김민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의 부인도 침울한 표정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황유경은 집안에 머물던 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인 줄 몰랐다고 한다. 그녀가 이날 본 노인이 자신의 조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훗날 재판정에서 황태성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였다. 한편 김민아는 감상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법적으로 곰곰이 따져보았다. 간첩이라 함은 적국의 침투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인데 황태성의 경우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난파 목적 또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 또한 분명히 밝혔다. 간첩이라면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옳지만 밀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왕학수 교수를 떠올렸다. 박정희와 동기이자 자신에겐 대구사범 선배인 왕 교수를 찾아간 김민아는 황태성의 출현을 알렸다. 왕 교수도 처음엔 깜짝 놀랐다. 그러다가 황태성이 주장하는 말을 찬찬히 전해들은 그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말을 전해놓겠노라고 했다.